질의응답 시간을. 예. 자, 오늘 그 복도까지, 통로까지 꽉 찬 이런 그 상황에, 역시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빠뜨렸는데, 인기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인기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 책이 제 책보다 훨씬 많이 팔렸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많이 팔리는 게 꼭 그런 건 아니다. 제가 그 옆에서 들으면서 굉장한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총 30분 정도 가지고자 합니다. 이 강의실이 불행하게도 무선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다 들리죠? 네. 질문하실 때는 이렇게 아래도 힘주고. 그것도 하시면. 네, 맨 가운데. 오늘 정일과 사업연출 연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부가 오셔가지고 정치권에서 말 잘하는 정치인을 주시민 의원님의 모시를 드리는 영광이고, 질문은 무공지부 장관 10월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국까지 제출하신 만큼 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진당 사태 이후로 저희는 이제 그걸 하는데 그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소로 대상을 통진당 사무처 직원이나 알아보는 분이 다 이제 사퇴하신 공소를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최근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통진당 사태 이후에 약간 진보 정당의 입지가 줄었다고 생각하고, 또 유시민 전 의원님도 약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로 인해서 또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합집산 정당 형태들과 불신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합집산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고맙습니다. 앞부분에 아주 굉장히 저를 칭찬해 주신 말씀입니다. 역시 전두는 그 예향이다. 네, 그런 느낌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제 주변 사람 일자리에 제가 무능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보는데, 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이렇게 이합집산을 많이 할까? 이인재 씨가 굉장히 비난받는데 13번. 이인재 씨가 25년 동안 13번인데 저도 한 10년 동안 6번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몇 번 이름이 바뀐지 아세요? 그게 무척 많습니다. 그냥 옛날 신민당 시절부터 해서요. 신민당, 평민당, 신민연, 무슨 새정치국민회의, 또 무슨 당에서 하여튼 굉장히 여러 번 당명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마다 새로 연합을 해서 손을 잡아서 새로운 사람들을 모셔드리고 할 때마다 들어오는 분들의 면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계속 바꿨기 때문에 무척 많은 당명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 경우에는 주로 중간에서 왼쪽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거지, 그죠? 개혁당, 열린우리당, 또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지금 진보정의당까지 되게 보면 이쪽 중간 왼쪽 바운더리 괜찮아요? 당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인재 씨처럼 야당하다가 저쪽으로 과학 스윙을 했다가 다시 또 새정치국민의 이쪽으로 스윙을 다시 했다가 다시 또 새누리당으로 스윙을 하는 거 달라요. 그 점은 똑같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걔는 무선 마이크가 안 된다네요. 왜 한국 정당들은 이렇게 이합집산을 할까? 그것은 정치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 대선 이번에 보셨죠? 오바마 재선을 했는데 거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참 우리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어느 언론사는 48대 47, 어느 언론사는 49대 48, 어느 언론사는 48대 48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론사별 격차가 1% 내외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제가 도지사 출마했을 때 경기도지사 투표일 7일 전 나온 한겨레 신문 마지막 여론조사에 제가 15% 지는 걸로 나왔어요. 0.4% 졌던, 저는 4% 정도 졌는데 0.4% 졌던 한명수 후보는 17%진 걸로 나왔어요. 지금 대선 여론조사 보십시오. 같은 날 한 조사인데 여론조사 기간 따라 두 자릿수 퍼센트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여론조사도 아니죠. 혹세무민이에요. 이건 진짜.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엉터리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있죠. 국민일보조사 어저께 보니까 박근혜 씨가 10% 넘게 이기더라고요. 단일 후보한테. 근데 같은 날 나온 다른 조사는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다 가상대결에서 다 이기는 걸로 나와요. 이거는 어느 조사도 믿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사들이 정말 무책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치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등락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빠지면 바로 당면 바꾸고 지도부 물러나고 이렇게 합니다. 통합하고. 새누리당 보세요. 시뻘겋게 바꿨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원래 있던 지지율에서 5% 떨어졌을 때 그렇게 했다고요. 열린우리당이 옛날에 지지율이 막 40%대까지 50%까지 올라가다가 총선 끝나고 6개월 만에 30% 미만으로 내려오니까 지도부 총사퇴 있잖아. 저도 그렇게 사퇴했는데. 이분 좀 맞으시나요? 또 대선 앞두고 없애고 옛날 민주당하고 합쳐서 또 했죠. 이것은 생태계가 불안정해서 그래요. 지금 선거제도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미국처럼 양당제로 이미 고착되어서 선택할 당이 두 당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뭐 그렇게 가는데 우리 경우는 아직도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걸 안정시키려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걸 해서 일정한 정도의 지지 기반을 획득하고 있는 정당은 의석이 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죽지 않는다. 그 정도 보장이 있어야 덜 화다닥 거릴 것 같아요. 지금은 좀만 나빠지면 금방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관계가 있고 아직도 우리 정당들은 민주화 25년 지났지만 여전히 원심분리기 속에 돌아가고 있는 달걀 같은 신세라고 봐요. 아직도 여기다 지역구도까지 얹혀 있어서 고향이 영남이면 새누리당 갔을 만한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 하고 있고요. 고향이 호남이면 민주당 하실 만한 분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내부적으로도 이념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외부 환경도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매번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당들이 이 합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일상이고 주어진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헌법으로 이걸 못하게 하면 그 헌법조항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 헌법은 절대 제정 못할 겁니다.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못 받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유력한 보스들이 지도 언젠가 창당해야 될지 모르는데 옛말에 러시아 속담에 함께 쓰는 우물에는 침 뱉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는데 자기도 그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침만 뱉어요. 그래서 헌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없다.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런 정도 말씀드릴게요. 다음 분. 일단 두 분이세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정치외교학과 2학번 오늘 특강 잘했고요. 중간에 좀 어려운 말씀이 많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유시민 의원님께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함께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욕하는 거는 정치인들을 불신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이렇게 신임하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런 우리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국민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개인적인 의견. 참 좋은 질문인데 정답이 없어요. 그 질문은.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제 정치인들은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국민들은 내 책임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이 왕이에요. 이 민주공화국은. 여러분들 좀 광해, 왕이 되는 남자 많이 보셨죠? 그죠?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국민들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옛날 왕정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짝퉁 왕이 왕 노릇하면서 왕보다 더 잘하죠. 그렇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똑같은 제도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었는데 민주주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무척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를 두고 볼 때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만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조사를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한 걸 봤는데 최근 거는 못 봤고, 신뢰도를 만점을 10점으로 보고 이제 전혀 없을 때 제로라고 본다면 되게 대통령의 신뢰도하고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의 신뢰도하고 이거 높을까요?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더 높아요, 신뢰도가.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도가 4.3인가 그랬는데요. 대통령은 4 밑에예요. 국회의원도 3점 몇이에요. 검사도 3점 몇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웬만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의 신뢰도는 전부 다 길 가다 만난 사람보다 못해요. 비극적이죠? 대통령의 말을 못 믿으니까. 계약서 변조했다 그러고, 내곡동. 그 돈이 12억인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출 계약서도 언제 만든 건지 컴퓨터 파일 좀 보자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대출을 안 받았을 수도 있죠. 실제로는 딴 돈으로 하고, 나중에 대출 받은 것처럼 꾸며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고. 그 다음에 그 6억은 뭐 붙박이장에, 요새는 금고도 아니고 붙박이장에 돈을 10억씩 넣은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근데 그날 뭐 돈 심부름한 날 이시영 씨가 강남에서 뭐 주식 거래하고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놀았다,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돈도 실제로 오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땅 매매 계약서도 전부 다 사후에 변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그랬다는 건 아니고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돈이 혹시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증거는 없어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명예훼손으로 잡혀갈라.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이런 가능성으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정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독일 경우에도 정치인 신뢰지수, 정당에 대한 신뢰지수는 몇 수준보다 밑에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30%. 미국에서 제일 신뢰도가 높은 집단 어딘지 아세요? 911맨들. 네, 911. 911 요원들이 90점대예요, 신뢰도가. 정치인들은 대개 40 밑으로 갑니다.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다 그렇습니다. 유럽도 오죽하면 그 유럽의회 의원으로 일했던 분이 정치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썼겠어요? 정치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보면. 거기 보면 카페에 커피 마시면서 앉아갖고 정치를 막 물고 뜯고 험담하고 정치는 더러운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떤 지식인에 대해서 그筆자가 저런 사람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 그렇게 써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투표율이 80%가 넘어요. 저는 국민이 왕이라고 생각해요. 왕은 마음대로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최종적인 책임도 져야 돼요. 왕이니까.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으나 생각이 다르다, 나는.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 누구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철수 씨가 지금 왜 정치판을 흔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누가 안철수 씨한테 정치인들 혁신 제대로 하나하나 심사할 권리를 누가 줬죠? 국민들이 준 겁니다. 절대 지지율 25% 내외. 그것이 4명 중에 1명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씨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는 그 사실이 안철수 씨에게 막강한 권력을 준 거예요.
정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 국민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저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보면 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먼저냐 국민이 먼저냐. 국민이 풀어야 돼요. 왜? 정치인들은 안 풀려도 안 답답하거든. 국회의원들은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국회 마비돼도 세비는 다 나오고 뭐 몸싸움 하다가도 해외여행 같이 가고 다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답답할 게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세판다고 국민들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 이 말을 하면 좀 위험하죠. 유시민 이제는 국민 탓. 제가 글을 쓰면서 말을 하면서 내일 아침 뭐 지어 디귿신문에 기자가 이 말을 들으면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 그걸 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검열을 엄청나게 하게 돼요. 그런 건데 전국적으로 국민이 풀어야 되고요. 저는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국민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솔직히. 왜냐 잘 보여야 되거든. 잘 보여 왕한테 잘 보이려면 뒤에는 호박씨 까더라도 임금님 앞에서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해야 임금이 잘 봐주지. 그러다 대고 맨날 아니 되옵니다 밟고 가시옵소서 그러면 밟고 가잖아요. 정치를 하는 동안은 용감하게 국민들에게 말 못해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식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식인들이 정치인들보다 대중에게 더 많이 아부합니다. 요새. 더 아부해요. 국민은 무조건 옳습니다. 왜 옳은데요? 국민이 옳지 않을 때도 있죠. 저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 뜻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옳고 그런 걸 따질 게 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식인들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지식인은 자기 혼자 내가 옳다 그래도 되는 존재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국민들 생각이 잘못됐어요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저는 제가 유감스럽게 요즘은 지식인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정치고만 하고 정치는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이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대중에게 아부하는 칼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함석헌 선생님처럼 씨알의 소리에 깨어있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런 말을 하는 지식인들이 별로 없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번져갔는데 답답한 거는 국민이고 정치인들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 보고 들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놈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옳기는 한 말인데 저런 말 하는 놈 보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귀기에는 불편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죠. 네. 투표 꼭 하세요. 네. 그 투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라 제가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가톨릭 때 강연할 때 투표하지 않는 남자, 투표하지 않는 여자하고는 사귀지 마라 되도록. 왜냐? 책임감이 부족해서 혼인생활에 무지하게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트위터에 멘션을 날렸더라고요. 그러면 도둑놈 사기꾼 먹으란 말이냐. 나는 투표 안 한다. 도둑놈이 누군가 봤더니 박근혜 씨를 도둑놈이라고 그랬고 안철수 문재인 씨를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멘션을 달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달았는데요.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선거는요, 맞춤복 양복점이 아니거든요. 맞춤복은 없어요. 맞춤복은 나 하나뿐이잖아요. 그 옷은 세상에 나한테만 맞는 거잖아. 그럼 대한민국에는 5천만 국민이 5천만 개의 정부를 가질 수 없어요. 오로지 한 개의 정부밖에 못 가진다고요. 그러면 나와 있는 브랜드 1번, 2번, 3번, 4번 브랜드 중에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거. 뭐 단추 제대로 달려있고, 디자인 너무 안 깊게 묵었고, 그리고 바느질도 좀 꼼꼼하게 된 것 같고, 뭐 이런 옷 하나 골라야지. 그게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한테 딱 맞는 맞춤복이 올 때까지 나는 옷 안 입겠다. 그런 식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해도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냥 트위터만 시끄러워질 것 같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선거는 기성복 고르기예요. 기성복 고르기. 이거는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애용하시던 표현인데요. 저보고 그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제가 당이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 투정하면 자네 정치는 기성복이야. 자네 까다로워서 맞춤복 없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딴 분들한테 들려줄 날이 어리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생각하시면서 꼭 투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면 자원봉사 하십시오.
그리고 괜찮은 당 보이면 입당도 하시고요. 당비 꼭 안 내도 당원으로 다 해주더라고요, 요새. 하시고. 대학생들은 당비도 깎아주고요. 또 한 달에 5,000원 당비 내고 나가보면 밥도 잘 사주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만 권장 빠져요. 그리고 요즘 보면 각 후보들이 뭐 청년봉사단, 뭐 대학생 정치홍보단 이런 거 많이 모집하잖아요. 경험을 쌓으세요. 가서 그것이 전부 자기한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결론, 국민이 알아서 하십시오. 네, 저쪽에 혹시 여성분 질문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예. 예, 양성평등, 성평등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조은희입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심상정 의원이 엄청 존경하는데 이번에 대선 출마하신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김민희 전 의원님 의견이나 뭐 심상정 의원님께 하실 말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심상정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의 후보를 소개할 근데 여기서 뭐 심상정 후보가 훌륭하니까 꼭 찍어주세요 이러면 선거법 위반이래요. 선거에서 관심이 많아요. 무슨 너무 자유국가가 이런지 몰라. 미국에서는 언론사들로 전부 지지 후보 발표하는데 이게 자유국가 맞아요? 저는 자유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하도 자유가 없이 살아가지고 우리 박정희 각하하고 전두환 각하 밑에서 그때는 뭐 말만 하면 잡아가니까 자유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날만 온다면 죽어도 한이 없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뭐 포탈 들어가고 뭐 설치류 임원이 막 해도 설치류, 가금류 이런 것들을 등록이면서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예. 심상정 후보는 저하고 이제 대학 동기인데요. 대학 동기인데 저하고 일원 처음 해봅니다.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작년 말부터 일원 처음 해보는데 저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저는 좀 지구력이 부족한데 심상정 후보는 지구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미혼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금속노조 그 팔뚝 굵고 담배 뻑뻑 피워대는 아저씨들 사이에서 연맹 사무처장 뭐 이렇게 하면서 실무자로 20년 넘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저나 심상정 후보랑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뇌기능이 떨어지죠. 50대 중반이 되니까 컴퓨터로 치면 클릭하면 바로 떠야 되는데 모래시계만 자꾸 뜨는 거야. 어떨 때는 뭐 빵집에 가서 베이글 주세요 해야 되는데 베이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게 뭐더라 동그란 거. 그래 뭐 이렇게 보다 맞아 베이글. 심지어는 며칠 전에 영화 극장판에 갔는데 예고편에 줄리엣 비노시가 나온 영화가 예고편에 나오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줄리엣 비노시 좋아하는데 줄리엣 비노시 얼굴인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우리도 늙을 만큼 늙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옛날만큼 총기가 있지 않은데 심상정 후보는 참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제가 2004년도 17대 국회 때 국회 재경위원회에 이렇게 또 가봤더니 혼자서 그냥 그 환율 관리 문제를 가지고 재경부 장관을 아주 반잡더라고요. 이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아서 지금 올리고 있다. 누구 위한 거냐? 이게 재벌들 금고에 돈 채워주는 거 아니냐? 환율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지면 서민들 수입 물가 싸지니까 좋고 여러모로 좋지 않냐? 근데 왜 수출 기업들 금고에 돈 채워주려고 이거를 국가에서 환시장 개입해서 계속 돈을 갖다 박냐? 인위적으로 환율을 왜 올려놓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자금 마련하느라고 통한증권이라 그래서 그거를 자꾸 발행해서 1년에 막 30조, 40조씩 발행을 하니까 국가 채무가 계속 늘지 않냐? 물론 금융 채무니까 그거는 재정 채무하고 달라서 그걸로 뭐 외환 샀다가 팔면 또 돈이 나오니까 없어지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통계상 자꾸 국가 채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로 아주 때려잡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정부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쇼크 먹어가지고 청와대에 갔어요. 저녁에. 대통령 면회 신청입니다. 오라 하죠. 갔더니 왜 왔냐고. 환율 관리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재경위에 갔더니 심상정 의원이 아주 재경부를 때려잡고 있는데 제가 말을 들어봤는데 다 옳은 말입니다. 나도 안 그래도 그게 누가 하고 있다 좀 알아보라 그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뵀을 때 재경부 국장 하나같이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새 높은 자리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뭐 하게 했어. 근데 그만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게 환율이 86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참여장 막바지에. 그때 뭐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우리 유학생들 부담도 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바로 1200원으로 50% 올라가서 물가도 엄청 오르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보면서 저 사람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역사교육, 아니 사범대 교육학과 출신인데 내보다 더 잘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고요. 다만 소속 정당이 좀 요새 어렵다 보니까 빛이 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심상정 후보의 기본 입장은 야권이 안철수 씨를 포함해서 정권교체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 입장입니다. 정권교체 연합을 만들 때 이 정권교체 연합이 단순히 권력을 바꾸는 연합이 아니라 실제로 권력을 바꾸고 나서 국가 운영을 맡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단순히 후보만 단일화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합의를 해야 된다. 계약서 쓰자. 우리는 뭐 자리 같은 거 안 받아도 좋다. 그러나 이 계약서를 쓰고 국민 앞에 사인을 해야 혹시라도 민주당 안에도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고 새누리당 말하려기도 없고 집권하면 여서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국민들의 힘에 기대어서 이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에 우리가 정권교체 연합을 만들어서 이 연합이 정권을 맡았을 때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하며 원전 문제는 어떻게 하며 새만금은 어떻게 하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4대강 돈은 어떻게 하며 그죠? 그 다음에 뭐 무슨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요새 파업 중인데 어떻게 하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하고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그리고 후보를 단일화하자 계속 주장해 왔는데 아직 이 과정이 안 되고 있죠. 저희가 일단 두 유력 후보가 단일화를 하여튼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정치 선언부터 공동으로 뭐 주말까지 해서 한다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는데 새정치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국가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주말까지는 참아주고요. 다음 주 초부터 대외적으로 저희 뭐 그래도 언론에서 안 실어주니까 뭐 영향력을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고 저희 저공비행 2편도 이거 가지고 할 생각이고요. 일요일날 녹음할 텐데 한 10대 지금 심상정 후보 구상은 너무 많이 하면 또 국민들 관심이 떨어지니까 제일 시급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실현해주기 위한 10가지 정도의 정권교체연합의 정책 공약 이거는 공개하고 사인하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죠? 네. 심상정 후보 언제 사퇴하세요?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저 왼쪽 뒤쪽에 지금 또 돌아보시고 돌아보시지 말고 안경 끼시고 일단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가장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무기가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 2004년에 총선 직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윤노당 후보에게 표를 주면 사표가 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후보를 찍어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사표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사표는 죽은 표죠. 사표는 말 그대로 죽은 표죠.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표를 말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거는 그 당시 여론조사표를 보니까 민주당이 앞선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상하게 하루에 1%씩 격차가 좁혀지고 있더라고요. 새누리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전국적으로 그 투표에서 어떻게 됐냐면 열린우리당이 38%를 얻었고 한나라당이 36%를 얻어서 2% 차이였어요. 2%. 근데 의석은
30개 차이가 났죠. 152석, 121석. 그래서 31개 차이가 났습니다. 그중에 지역구가 31개 중에서 25개 정도 지역구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 왜 정당 지지율 2% 차이밖에 아닌데 의석은 지역구에서 25개의 차이,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 전체의 10%가 넘게 더 많았을까? 이렇게 보면 정당은 민주노동당을 찍고 지역구 후보는 열린우리당을 찍어준 유권자가 많았던 거예요. 또는 달리 말하면 지역구 후보는 열린우리당 후보를 찍어주고 정당표는 민주노동당에 던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원래 어느 쪽인지는 몰라요. 현상적으로 312 유권자, 지역구 후보는 3번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2번이니까 그러면 비례표는 12번 민주노동당, 이게 이제 312 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민주노동당이 그때 13%의 정당 득표를 했는데 지역구 후보의 평균 득표는 5% 내외였어요. 약 8% 정도의 유권자들이 후보는 다른 사람을 찍어놓고 정당은 민주노동당을 찍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표에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국민들에게 한번 기회를 받았죠. 못 살렸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표가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반 유권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유권자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표 찍으면 그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슨 책임을 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실제 가져오는 결과, 나의 정치 행위가 꼭 내가 하려고 했던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뭐든지 생각대로 되는 건 없어요. 나는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하고 후보를 내고 이렇게 선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내가 목적으로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책임질 필요 없죠.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일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이게 책임 정치입니다. 이게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의 윤리의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어요. 선거 며칠 앞두고. 왜 사퇴했겠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것은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출마했죠. 근데 결과는 김문수 후보의 당선으로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퇴한 거예요. 후보 단일화라는 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열린우리당의 그 당시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날마다 1%씩 한 달간 또 넘어가고 날마다 0.5%씩 민주노동당으로 빠지고 있어요. 계속 가면 투표를 한 일주일 앞두고 역전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후보는 하나하면 열린우리당 찍어주시고 정당표는 민주노동당 주시라고. 그러면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기분이 좀 나쁘겠죠. 지역구 후보들의 투표가 낮아지니까. 실제적인 피해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민주노동당은 노동당대로 후보를 내고 전국에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대로 후보를 내어서 연합이 안 됐잖아요. 그 당시 창원을 울산 북구 조성수 의원 누구죠? 그 다음에 권영길 의원이 나온 지역까지도 처음에 비웠다가 일방적으로 그 당시 당 지도부가 공천을 다 했어요. 전부 다 전 지역에. 이 조건에서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 결과를 좀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전략적 선택을 요청한 거죠. 저는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지금도 민주당 국회의원이면 그 전략을 쓸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제가 아니라도 누구든 그걸 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전에 연합을 했잖아요. 그렇게 예측 가능한 보수정당의 승리를 막기 위해서 먼저 우리끼리 플레이오퍼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었고 한 10군데, 10몇 군데 정도를 우리가 했고 이제 진보당이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피해간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진보정당도 정치에 대한 책임의식이 굉장히 커진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뭐 반발이 생기겠지만 그것은 큰 정당이 언제든지 쓸 수밖에 없고 쓸 권리가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예, 가운데 힘을 입으신 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밥과 4학년 이정입니다. 지금 먼저 소공비행 즐겨 들었었는데 갑자기 안 하셔가지고 당황했거든요. 다시 하신다니까요. 지금 벌써 1분 올라갔습니다. 제 충격. 예. 한번 들어보세요. 팟캐스트 1위라고 그러네요. 첫 번째 질문은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대선에서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주제도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정치인 왜냐면 이제 정당에서 소속돼 있고 후보를 내셨기 때문에 정치인 유심이 아니라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 유심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과연 뭐가 중요한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 부분이랑 조심스럽지만 전망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인 유심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 정치인이시고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 하실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12년 대선 이후에 앞으로 유시민 전 의원님의 정치 행보와 최종 추구한 목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우선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경제민주화가 중요하죠. 말이 이제 표현이 경제민주화이지, 그 내용은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저 경제적인 측면. 기본으로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기여한 만큼, 노력한 만큼 또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재벌구조개혁, 한편으로는 공정거래질서의 강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착취의 근절,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교정하는 것, 그 다음에 노동시장으로 내려가면 노동시장에서도 불공정한 거래라고 말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새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2기 민주정부, 2기 개혁정부, 뭐 어떻게 표현하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10년은 1기 민주정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기 정부가 들었으면 1기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1기에서 잘했던 것은 기본으로 하고 1기에서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더 해야만 이것이 민주정부 2기로서의 취지를 살리는 거라고 봐서 1기에서 했던 대북관계, 민주화의 진전, 인권 개선 이런 부분들은 또 해나가고요. 1기 민주정부 때 잘 하지 못했던 사회적 양극화, 격차의 해소,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권의 보장, 농수산물 가격 안정, 이런 문제들 잘 못했잖아요. 이것을 그때부터 잘할 수 있어야만, 정권 교체가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 개인의 앞으로 계획에 관한 건데,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 네, 12월 19일까지는 지금 현재는 심상정 후보 선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야권의 정권교체 연합이 만들어져서 한 사람의 후보로 이렇게 진영이 짜지면 모두 협력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하고요. 12월 19일 이후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치가 중요해요. 우리들은 참여를 해야 되고 연대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는 거죠. 각자가 자기 삶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엇인가 누군가의 도구는 아니잖아요. 어떤 명분, 이상, 목표, 어떤 뭐 종교, 그 무엇이 되었든 국가,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 모두는 그 무엇의 또는 그 누구의 도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세상에 왔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와 있었고, 또 와서 되게 길게 살면 한 뭐 100년, 짧게 살면 뭐 그보다 더 짧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데 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왔고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가 늘 제일 중요해요. 내 삶을 사는 게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저에게 지금까지 정치는 제가 삶을 사는 방식이었죠. 지난 10년간. 저는 정치의 구성물도 아니고 정치를 하기에 운명 지어진 사람도 아니고 정치만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저한테 그런 의무를 준 적도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것이 저의 삶을 살아나가는 한 방식이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계속 살아도 되는 거고 또는 다른 삶을 살아도 되고, 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10년간 뭐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많고 또 욕은 엄청 많이 먹었죠. 저만큼 욕 많이 먹은 사람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먹지 않았을까. 네?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뭐 욕 자실만한 일도 하셨고 전혀 욕먹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먹은 일도 엄청 많았고 그랬습니다. 정치하면 늘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각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 어떤 사람은 유권자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그런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뭐 추구하는 목표는 없습니다. 없고 하루하루 하는 정치 행위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대체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가. 다른 말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즐겨 쓰시던 표현으로는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20대 때 처음 들었던 말인데요. 그때 26살 때 제가 처음 듣고 28살 때 그 연설회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되게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12월 19일까지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 다수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 그리고 그 다음 만약 전국 교체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혹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럴 때 그 공간에서 열린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정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런 면들을 좀 생각해서 계획은 12월 19일 밤 이후에 새롭게 세울 계획입니다. 다만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굳이 목표를 말하자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혹은 정치가 제대로 국가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데 혹시 기여할 바가 있다면, 뭐 지금까지 잘 못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뭐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 정도로 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